국민 라디오 세상 억울한 이들과의 굳은 연대, 사람과 세상의 진실을 찾아가는 인권계의 수사반장,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자, 오늘의 본격 주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은 이제 모신 것 중에 워낙 이제 하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걸 여쭤봤는데, 사실은 오늘 이 문제 여쭤보려고 이제 했는데, 지난 10월입니다. 우리 정철수 변호사 아주 큰 일을 했어요. 300억 원대. 여러분 300억 원이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300억 원의 친일 재산,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친일을 대가로 해서 친일의 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저희가 이제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국가에 기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속된 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도 바로 그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4년간 조사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기구에 대해서 이제 매우 잘 알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하는 업무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바로 그 300억 원대 이 친일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기속했던 것을 친일파 후손들이 이후에 내 할아버지의 이 재산은 친일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었고, 1심과 2심에서 재판이 엇갈리면서, 그러면서 그 친일 재산의 국가 기속을 패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국가 기속을 끝내 그 재심을 청구해야 되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서 싸운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모신 정철승 변호사인데요. 정철승 변호사가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 지금 현재 또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이 광복회라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고문 변호사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네. 그 광복회는 우리나라 그 보훈 관련 단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니요, 규모가 아니라 정통성? 제일 위에서 예우를 받는 단체입니다. 그 광복회장은 항상 3.1절 기념식이나 8.15 기념식 때 대통령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렇죠. 뭐 독립선언문 읽으시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만세삼창도 하시고. 만세삼창 하시고 그러죠. 광복회는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그 훈포장을 받은 그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하고. 그러시구나. 그분들이 회원이시군요. 네, 그분들만이 훈포장을 회원이고, 받은 분들만. 훈포장 받은 분들. 그리고 후손 중에.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공적이 확인된. 그렇죠. 그리고 후손들 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수권자라고 해가지고 딱 한 분이 회원 자격을 이렇게 이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아들 때나 뭐 이런 거죠.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문 변호사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또 사실은 아까 전에 앞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또 독립운동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또 회원이면서 동시에 그 광복회의 그 고문 변호사로 또 이게 자원봉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광복 회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회원이시고 이제 회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회원 가족이죠. 회원 가족. 그렇고 뭐 자문료는 그래도 받고 있습니다. 매달 고문료는 아주 좀 명목적인 액수지만은. 그러고 그거 있습니다.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사실상 자원봉사에 가까운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이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의 4분의 1 이상을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광복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참사나 이런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4분의 1 이상의 시간들을 거기에 할애해서 노력하시는 걸 제가 평상시에도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300억 원대 국가 기속에 대해서 친일 재산을 이게 이제 요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을 하면 이 돈으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업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원으로 이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 법무부가 그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00억 원 누구의 돈입니까? 포기하려고 했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에 예. 그 역사적인 친일재산 귀속법이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12월 29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우리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시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은 1948년도에 반민특위가 무산된 이후에 그렇죠. 그 후로 뭐 한 60년 만에 네네. 다시 그 친일파를 단죄를 하고 역사를 청산하는 의미를 가진 법이었죠. 예. 그래서 친일재산 국가귀속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예. 거기서 6년 동안 활동했습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6년까지 활동이 가능한데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그 4년 기간 내에 연장하지 말고 문 닫아라. 그래가지고 문 닫았죠. 그랬죠. 정말 기가 막힌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어느 정도로 이건 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청취자분들도 아셔야 되는데요. 당시에 과거사 관련 기구들을 전부 다 통폐합해 갖고 문을 닫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단순히 경제적 상황 논리 어쩌고 하면서 과거사 기구 문 닫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였냐면요. 저희가 이제 통상 그 과거사 관련 기구의 일을 마치고 나면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활동 실적을 이제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통상 지금까지 과거사 관련 기구들이 업무를 마치고 나면 청와대를 방문해서 그동안의 업무 실적이나 내용들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고 그럼 대통령은 이제 이른바 이제 간단한 오찬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과회 같은 걸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좀 격려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당시에 2010년도에 충분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충분히 되지 않아서 좀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청와대가 빨리 문 닫아라 그냥 연장 없다 이런 얘기가 통보가 와서 정말 다급하게 마지막 순간에 크로스 체크도 좀 안 되고 좀 미진하게 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있었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광대하고 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직도 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랬지만 이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대통령 보고를 위해서 날짜를 잡아달라고 이제 저희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더니 돌아온 답변 필요 없다였어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럼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예. 택배로 보내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글로도 썼었는데 이 정도로 이명박 정부가 그 친일재산 적개심을 드러낸 거군요. 그냥 빨리 문 닫아라. 냉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적대적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에 또 약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전에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파의 명단을 정리하는 데고 그리고 거기서 정리된 명단을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 넘겨주면 네. 저희가 거기서 정리된 사람들에 대한 걸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에 보내서 그 사람들의 그 주민등록 번호로 소유되어 있는 재산을 찾아서 이것이 최초의 소유된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처음 사정받은 소유자가 이제 그 친일파면 저희가 국가기속 대상으로 삼았던 건데요. 그런데 이 이명박 정부에서 뭘 갖고 문제를 삼았던 거냐면 당시에 그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당시에 그 성대경 위원장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 봉화마을에 가서 헌정을 했어요. 네. 헌정을 했더니 다음 날 이 보수 언론에 보도가 나가기를 봐라. 이 과거사 기구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됐다. 지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들이 죽은 노무현 대통령 묘에 가서 이 보고서를 헌정하는 국가기관에 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이혼회 끝나고 나니까 가져가서 이렇게 헌정한 걸로 봐. 얘네들의 충성은 바로 이명박 현 정부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충성했던 사람들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과거사 기구를 전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그런데 이 과정에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2005년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늦었지만 반민특위가 해체됐지만 이제라도 뒤늦게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 2005년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호선하고 임명장을 준 다음에 그리고 그때 이제 다과회를 가졌대요. 2005년도에 네. 임명장 준 날. 그리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마친 후면 4년 후인데 그때는 제가 대통령이 아닐 거다. 그런데 제가 부탁 하나만 좀 드려도 되겠느냐. 내가 그때 대통령이 아니지만 만약 보고서가 나온다면 나한테 그 보고서를 한 질만 좀 주실 수 있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비매품인가요? 그쵸.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 만들면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다가 배포를 하는 거지 판매는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는 네. 이게 이제 나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이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셨죠. 잘 해달라 이런 네. 취지에 아마 원한다면 그거 못 구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해달라 이런 취지로 아마 그런 의미로. 농반 진담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조사가 다 끝났을 때는 살아계신 상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 가져갔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머지 기관도 다 노무현 거지. 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 폐지하고 없애라.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그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게 참 미담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한다면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권력은 유한하나 민족은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것을 이른바 진영 논리로 네 거 내 거라고 따지는 편협하고 정말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국정 역사 교과서 등등의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여하간 그런 과정에서 이 300억 원의 돈, 이 친일 예산이 바로 이제 이해승이라고 하는 친일파의 네. 돈이었던 거죠. 네. 예, 이해승. 예,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해승은 이 조선 황실의 굉장히 유력한 그 이제 종친이었습니다. 예. 그 철종 있잖아요. 철종. 예, 예. 철종의 아버지가 예. 전개대원군인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대원군은 그것은 살아있는 그 왕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되게 흥선대원군. 예, 흥선대원군이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왕이 돼버리면은 그쵸. 졸지에 이제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면 대원군이 되는데 네. 그 대원군이 굉장히 드문 경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조선조 500년 동안 대원군은 3분밖에 없었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전개대원군인데 네. 그 전개대원군의 5세 사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제사를 받드는 예, 예, 예. 그 종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예. 예, 그게 이제 양자로 입적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하고도 대단히 가까운 친척이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종친 안에서도 주목받는 그런 예. 존재였대요. 예, 예. 그래서 8살 때부터 벼슬을 받았대요. 허허허. 그래가지고 1910년에 그 정이품 예.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 한 장관급의 그런 아주 고위직까지 그렇게 이해승이. 이해승이요.
1910년이 이제 20살 되던 해인데 그쵸. 아마 19살, 20살 되던 예, 해인데 예. 그때 이제 장관급의 그런 벼슬을 제수받고 그러니까 뭐 그런 아주 유력한 종친이었는데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일제한테 예. 그 한일 병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귀를 받아요. 그쵸. 후작 자기를 받았죠. 그 후작은 조선인이 받았던 자귀 중에서 최고위직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 후작 자귀를 받고 그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후작 자기 그렇게 높은 걸 받은 이유는 하나 바로 고종 그 황실에 아주 가까운 인척이었다는 점. 그거죠? 그게 이제 이해승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승은 그때 후작을 받고 난 다음에 뭐 일본에 넘어가 가지고 네, 그때 그쵸. 일본 왕한테 이제 뭐 그 사은사 예. 네, 이제 후작시켜줘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도 하러 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제 시대 내내 대단히 활발한 친일 행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조선 귀족회 대표였었는데 뭐 그 자격으로 거액의 뭐 저기 전쟁 뭐라고 합니까? 참전 헌금인가요? 뭐 이제 그런 것도 국방 헌금 뭐 이제 그런 것도 조선 총독한테 바치고 뭐 맞습니다. 이런 아주 그 대표적인 친일파였는데 그 손자가 이우영 씨라고 예. 지금 저기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 힐튼 호텔 맞습니다. 예, 거기에 예전에는 오너죠.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더 유명하죠.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예.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분 중에서 또 한 가지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이해승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1910년에 20살, 21살 요때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자기를 받았는데 이 자기만 받은 게 아니죠.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에 따른 또 돈을 받아요. 이른바 은사공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돈을 받은 겁니다. 그 돈이 얼마였느냐. 예, 당시 돈으로 16만 2천 원이에요. 근데 16만 2천 원 하면 사람들이 그 뭐야 얼마야 그게 그 많은 거야 적은 거야 16만 2천 원이면 요즘 두 사람이서 한우 예, 잘 먹으면 이제 쓸만한 돈이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예, 요거 전문으로 그 하는 선배님한테 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정 변호사님? 아니 뭐 저야 당연히 알죠. 아 그러시구나. 아 이런 괜히 물어봤네. 32억 원 정도 상당. 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약 3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사이 돈. 그러니까 10만 원이 약 2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지금 돈으로 약 20억 원 정도가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나라 팔아먹은 돈으로 32억 원, 16만 2천 원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해승인데 당시에 이제 이 돈이 일본도 이제 별로 없으니까 한꺼번에 돈을 주진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승뿐만 아니라 이완용이니 뭐 등등등의 친일파들한테 사실은 이제 이런 은사공채를 다 줬는데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연금식으로 이제 나눠서 돈을 지급했던 이런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이해승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적극적 친일 행적을 보이면서 거기서 이제 친일 행위를 대가로 해서 막대한 재산을 이제 갖게 되지요. 예. 그 지금 돈으로 뭐 한 30억에 해당되는 뭐 그것도 거액의 어마어마한 돈이죠. 은사금이긴 한데 네. 나라 팔고 받은 경제적 이익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 일제 강점기 36년 내내 네. 그 조선 총독부나 이 일제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무슨 부동산 같은 거 토지를 네. 불화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광산 채굴권을 얻는다든가 네. 뭐 이런 그렇죠. 대단한 그런 이권을 챙겨가지고 뭐 수백억 원 이상의 그런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쵸. 그런 거를 미천 삼아가지고 또 투자하고 재산 불리고 뭐 이래서 뭐 막대한 재산을 일궜죠.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재벌이 돼버린 거죠, 재벌이.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부가,
이제 이 사람은 해방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그 외국 예에 따르면은 전 재산 몰수 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뭐 프랑스가 본인은 사형을 면치 못하고 뭐 이렇게 패가 풍비박산이 돼야 될 건데 반민특위에서 아마 잡혔다가 풀려났나 그럴 겁니다. 잡혔다 풀려났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와해되면서 체포됐다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6.25 때 그 인민군들한테 잡혀가지고 네. 북으로 끌려가다가 행방불명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은 이 사람의 손자한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그 이우영 그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한테. 예. 그게 이제 그 이우영 씨가 이제 그 재산들 대개는 다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잘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그 친일 재산 그 국가귀속위원회에서 그거를 전부 다 친일 재산으로 해서 국가 귀속 처분을 받아버렸죠. 그 업무 중에 일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네. 진짜로 이해승과 관련한 요 일을 제가 조사 1과 소속이었는데 조사 1과에서 했거든요. 근데 예. 너무 많아갖고 네. 진짜 이것만 한 2달간 모든 사람들이 다 붙어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죠. 특히 뭐 포천이나 이런 데에 땅이 너무 많아서 그 한 필지, 한 덩어리의 땅을 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저희가 할 때 179필지. 어마어마한 땅이죠. 뭐 중부지방에 거의 몰려 있지만은 그렇죠. 뭐 전국에 산재했는데 예. 그 참 특이하게 45년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친일파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네들 재산들을 다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처분하고. 이거는 그 친일파들이 생각하기에도 해방되면은 당연히 자기네들 재산을 뺏길 거라는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 처분하고 뭐 또 숨기고 그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요 이우영 씨는 그래도 많은 땅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서 그 국가귀속 처분을 내린 땅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이제 그 이우영 씨한테 국가귀속 처분을 내리게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 뭐 수백억 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 이우영 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 예, 뭐 국내 최고의 로펌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막 제기를 했죠. 예.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그 친일파 후손 이우영 씨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친일재산귀속법에 이 문제된 조항이 뭐였냐면 예. 한일 합방의 그 공으로 대가로 친일 행위의 대가로. 그러니까 이제 한일 합병. 예. 한일 합병의 대가로 자귀를 받은 자가 친일파고 그 자의 재산이 친일 재산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네. 그때 1910년은 이해승이 불과 나이가 20살이었고 네. 그런 뭐 한일합병이나 뭐 이런 곳에 공을 세운 적이 없었다. 네. 단지 그냥 맞습니다. 종친이었기 때문에 받았을 뿐이다. 뭐 이렇게 그런 주장을 했는데 했죠. 서울행정법원은 그 주장을 일축해 버렸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서울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맞습니다. 예, 자기 수여만으로는 한일 병합에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일 병합에 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가귀속 처분은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시가로 320억 원 정도였었던 그 땅에 대한 국가귀속 처분이 취소돼가지고 땅들이 다시 그 이우영 씨한테 돌아가 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형식 논리적인 그런 판단이죠. 이거는 뭐 국가도 없고 나라를 지켜야 될 그 최고의 귀족, 그 조선의 최상류층이 이게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뺏어간 외적이 주는 그 어떤 그 자기를 냉큼 받았다라는 거 이거 이상의 더 비난받을 그런 어떤 반역 친일 행위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쵸. 당시 고등법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이제 최종 시민 대법원에 가가지고 바로 잡힐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법원은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뭐죠? 그 상고심 이 대법원 재판은 그냥 아무 판결이나 다 그
그 상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법률적인 그 쟁점이 있을 때만 예. 상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이 사건을 딱 보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쟁점이 없으니까 예.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건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심리불속행이라는 형식 재판으로 그냥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상 2심 판결이 확정돼 버렸죠. 확정돼 버린 거죠. 그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전 그 그러니까요. 국가적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큰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거는 뭐 대법원이 볼 만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고 기가 막힌 거죠. 해버리니까 그게 바로 2010년 10월 달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이것은 어떤 그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은 사실상 그 판결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죠. 원칙입니다. 그게 법치주의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게 재심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 재심제도. 네, 이게 예. 아주 예외적으로 예. 법상 예. 그 재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열거돼 예.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면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다시 한번 재판하고 그걸 예. 취소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에 의하면은 그 재심 신청 기간이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선고일로부터 5년이에요. 5년. 네, 그게 뭐냐면은 지난 10월 말이 바로 그렇죠. 5년이 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해갖고 판단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림으로써 2심에서 그 확정했던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인 이우영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5년 이내에 이것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게 이제 법무부인데 여기서 이제 재심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5년이 흐르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 이제 국가 귀속 처분을 다투는 행정 소송은 원고는 친일파 후손이고 네. 피고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해서 법무부가 그 친일 재산 소송을 수행해 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우영 그 이해승 그 소송도 그 패소한 당사자는 법무부였죠. 예. 그러니까 재심 청구도 법무부만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일단 법무부 입장에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고 하는 걸 뒤집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네. 원칙에서 생각을 한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제한된 재심 사유가 마땅히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그게 뭐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재심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관료주의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골치 아프고 어려운 사건을 검토를 하고 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일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반장이라고 그러세요. 고반장. 우리 고반장님도 막 분개하면서 다들 다 고반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고반장님이 분개하셨던 것처럼 예. 2010년 당시에 예. 이 이해승 판결이 확정된 2010년 당시에 그 MB 정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 친일파 소송에서 졌다고 그거를 법무부에 있는 그 공무원이 예.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분개하면서 이거를 막 연구를 해서 이거 우리 재심합시다. 예.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다 문 닫는 상황이었는데. 예, 있었던 그런. 참담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예, 2010년도. 맞아요. 7월에 저희가 문을 닫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에 오토바이 택배로 보고서 보내고 문 닫고 가시라고 열쇠 맡겨놓고 가라. 이런 굉장히 비참했죠. 근데 그 시절에 저희가 문 닫고 얼마 있다가 이제 패소 판결이 나온 걸 보고 저희가 정말 그때 저도 글을 써서 오마이뉴스에다가 기고해갖고 비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참, 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됐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네. 그런 어떤 당시 정권의, 분위기도 그쵸. 또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그 후에 나왔던 박근혜 정권도 사실 MB 정권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더하죠, 뭐. 네, 뭐, 또. 아니 국영방송의 이사장이 지금 친일파의 손녀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 자체가 지금 친일파의 딸인데 말을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친일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네. 예,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반민족 행위자. 예. 이제 반민족 행위자라고 해야죠.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반역자죠. 예. 그냥 쉽게 우리 용어로 예. 말하자면 아유, 반역자라고 하면 또 그 격분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예. 예.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5년이 네. 그냥 지지부지 와버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굉장히 큰일을 하셨잖아요. 광복회를 비롯해가지고 예. 뭐 여러 우리 사회에 뜻있는 각계각층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잘못된 그 이해승 예.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빨리 재심이 제기돼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어요. 그런데 줄기차게. 이제 그게 마이 동풍이었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광복회는 성명도 발표. 법무부하고는 이제 같은 입장이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친일파 소송에 예. 친일파 소송을 제기하는 쪽하고 맞서 싸우는 게 법무부고 예. 광복회는 법무부를 뒤에서 응원하고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형식은 그래야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그동안은 계속 이제 좋은 말로 설득만 했는데 예. 이게 재심 기한은 다가오는데 움직일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전혀 사실은. 기미가 없으니까 10월 말이 지금 마지막인데 5년 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임박했는데도 전혀 뭐 그러니까. 검토조차도 안 하고 그건 끝난 문제로 네. 거의 삼는 분위기였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광복회뿐만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서 이제 뭐 연명을 하고 탄원서를 보내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특단의 그런 그 조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예. 그런 법무부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법원과 예. 이 친일파 후손까지도 이제 같이 규탄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그때가 광복군의 활약을 다룬 영화 암살이 굉장히 흥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영화 관심이 잘 만들어야 많아졌고 돼요. 맞습니다. 예. 그게 1000만 영화 그럼요. 그렇죠? 엄청 많은 분들이 엄청났죠. 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 이 정부의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 이슈가 바로 그때 한창 뜨거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정부가 이게 그래서 또 친일 역사를 좀 미화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부 친일 정부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이 비등했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뭐. 그래서 예. 그래서 정부가 예. 일부러 친일 재산 그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 방기하는 재심 거 아니냐? 제기하는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예. 아니다 그거 절대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하게 된 거예요. 예. 어. 저도 굉장히 뜻밖이었거든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적하고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했어요. 결국은 저도 이제 우리 정철수 변호사의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비분관계하면서 5년의 재심 기간이 끝나가는데 왜 법무부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항의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법무부가 청취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정철수 변호사가 따지고 싸우고 광복회 등의 자문 변호사로서 고문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해서 다른 여타에 함께 힘을 합쳐서 마침내 이 친일 재산 300억 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무부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한 재심에 따라서 현재 179필지 친일 재산으로 추정되는 그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까지도 완료한 상태고 결국은 법무부가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반드시 국가 기속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게 한 그러한 큰 공적을 쌓았어요. 박수 쳐야 됩니다. 여기선 박수 쳐야죠. 박수 쳐야죠. 그게 네. 재심 기한을
불과 사흘 남겨둔 날 정말 결정된 대단한 겁니다. 거예요. 네, 이거.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3일만 지났으면 영원히 300억 원, 정확히 얘기하면 한 32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네. 그 친일파의 재산을 한 번 친일을 한 대가로 대대손손이 10대가 20대가 더 많은 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 재산을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액수가 그렇게 큰 거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 그 의미만으로도 대단하고 이런 거를 해낸 우리 정철수 변호사의 역할에 정말 방송으로 기록을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세월호 사건서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이 광복 이 친일재산 300억 원 국가기속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오늘 정철수 변호사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정철승 변호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친일파 누굽니까? 이름을 말할까요? 아니요, 뭐 굳이 이름이 아니라 친일파라고 한다면 어떤 정신, 어떤 행동,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해가 있는 용어인데 사실 뭐 친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네, 이 정식 명칭이 이 법에서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정식 명칭이잖아요. 친일보다는 반민족 행위를 한 바로 이제 그 행위가 이게 비난받는 것인데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친일이야 뭐 당연히 없어져 극복이 됐지만은 네, 뭐 친미가 될 수도 있고 친중국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열강 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나라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그런 그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네, 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자신한테 개인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열강들한테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친일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보면은 뭐 정계, 관계, 아니면은 일반 재계 어디든지 국내에서 성장한 사람들보다는 이 해외의 그러한 경력과 이 외국과의 그런 그 해외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대우받고 중용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이 국내에서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국가보다 네. 그 해외에 있는 그런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국부들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전율이 느껴질 정도예요. 네. 지금 현재 KFX입니까? 예. 한국산, 예. 전투기 사업. 예. 그것도 지금 보면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정말 세금 낭비의 국력 낭비죠. 바로 이런 것들이 친일파. 오늘날의 친일파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정말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사실은 더 들어야 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세월호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우리, 여러 활동들 해주시고 또 특히나 민족정기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의 결과로 국가 그리고 또 법무부가 자칫 하지 않을 수 있었던 대법원 재심을 끌어낸 정말 큰 공을 세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책에 기록되어야 할 이야기인데 역사책에는 다른 이야기를 적으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나오셔갖고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자,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제강점 말기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의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민관 폭파 사건이었는데요. 부민관은 1935년도 지금의 서울시 중구 태평로 일가에 세운 부립극장으로 당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최신식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패전을 앞둔 일제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모윤숙, 이광수 등의 친일파들이 태평양 전쟁 참전을 독려하는 연설을 많이 해갖고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친일 깡패로 유명했던 박춘금이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24일 그 박춘금이 매우 중요한 행사를 이곳에서 불인관에서 했는데요. 자신이 당수로 있었던 대의당 명의로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라고 하는 것을 연 겁니다. 아시아 민족 분격대 조선 총독이었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죠. 아베 노부유키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일제로 물러나면서 유명한 악담을 퍼붓고 갔죠. 우리가 패배한 것은 조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보다 더 무서운 교육을 남기고 갔다. 100년 안에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싸우게 될 것이다. 바로 국정교과서 문제가 그런 이야기겠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친일파들이 고위직에 있는 나라. 그리고 서민의 자식들은 군대 가고 그 빈자리를, 그 고위직들은 가지 않은 그 빈자리를 서민들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바로 그 박춘구미가 정치 깡패였던 친일 깡패였던 박춘구미가 바로 이곳에서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라고 해서 각 나라 일제로부터 그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 그 나라에도 친일파가 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갖고 이른바 걸기대회를 이곳에서 열었는데 이 걸기대회 반민족 패륜 대회장이었던 이 걸기대회에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켰던 분 바로 애국자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우동학, 권준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조문기 선생님 부민관 폭탄 의거로 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뭐였냐면요. 이 땅의 독립운동가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 통일을 위해 목숨 걸지 못한 것이 첫 번째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요. 그런데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세 번째다. 아무것도 못해드리는 우리를 또 나라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의 말씀 정말로 오늘 정철승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더욱더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세 번째 방송에서 모신 정철승 변호사의 외할아버지 규훈 윤기섭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 역시 모든 것을 조국과 후세를 위해 주시고 가셨다. 독립운동가 규훈 윤기섭 선생님의 유언입니다. 오직 통일을 못 보고 가는 것이 한이다. 갈라진 조국을 후세에 물려주게 되어 죄가 크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다 죽었다는 것을 후세에게 전해다오. 70평생 모든 것을 나라의 독립과 통일의 재단에 바쳤건만. 이런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 바로 이 윤 선생님의 장녀이시자 오늘 출연한 정철승 변호사의 어머니이신 윤경자 여사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맺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쫄딱 망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투사의 2세, 3세들을 제대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청취자 여러분 나서주십시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